안녕하세요. 권익공법 이상권입니다. 오늘 33회 시험이 드디어 치루어졌습니다. 대부분들 많이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작년도에 비해서 한 두어 개 정도는 좀 더 우리가 너 어디서 나왔니? 라는 부분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두 문제 정도는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역대급이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죠? 평소에 봤던 거에서 한 26개 정도는 항상 평소 보던 것들이고요. 14문제 정도가 좀 너 누구니? 라고 할 정도의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뭐냐? 우리가 전체를 다 외워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14개 정도, 12개 정도는 번 예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맞춰줘야지만이 나머지를 없는 번호 골라 찍어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전략이 올해도 맞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항상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나와야만 되는 것들은 배제된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쵸? 근데 혹시 몰라요. 또 이런 것들이 나온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학교 가신 분들은 즐겁게 합격을 즐기시면 되시는 거고, 한두 문제 안 되시는 분들은 이의 시청할 거 없는지 한번 제가 내일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신 분들은 좀 기운 내시고 내년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에 기운들 내시고요. 시험이라는 게 일단 끝났다는 거야가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심란하거나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안 되신 분들은 기운 좀 내시기 바라겠어요. 합격하신 분들은 물론 진심을 다해 축하드리고요. 그렇죠? 그 얘기들 일단 봅시다. 41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제가 좀 레벨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국토계획법이라 해서 국토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상중하로 내용을 좀 구분해 보자면 간단히 몇 개만 얘기해 보죠. 국토법에 대한 부분의 상급 레벨의 문제는 3문제. 그리고 중급 레벨의 문제가 한 2개 정도. 그다음에 하급 레벨의 문제가 7문제가 나와서 역시 국토계획법은 좀 쉬웠어요. 역시.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득점을 못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었다.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개발법에서의 문제 패턴을 본다 한다면 개발법이 이번 시험에 가장 쉬웠어요. 상급이 한 문제가 나오고 하급 문제 6문제가 나와가지고요. 완전히 무슨 개발법은 우리가 5문제가 나와가지고 개발법은 거의 하급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항상 보는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두 법이 요번에 점수를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비법부터 조금 상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비법의 레벨을 본다 6문제 중에서 상급이 2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급 문제가 3개 정도. 그리고 하급 문제가 뭐다? 1개 정도 나와가지고 정비법은 맞출 만한 게 한 2개 정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급 레벨이 보통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건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문제가 3개에다가 그 다음에 중급 문제 1 정도. 그 다음에 하급 문제에 대한 부분 3개 정도 나와가지고 한 3-4개 정도는 반타작이 가능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택법이 좀 너무 어려웠어요. 주택법을 나와야 할 부분을 안 내고 너무 이상한 부분을 많이 냈어요. 그렇죠? 주택에 대한 부분이 상급이 4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급 문제 1 정도 하고 하급 문제에 대한 부분이 2개 정도 나와가지고 주택법은 우리가 한 2-3개 정도 맞추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에 가면 농지법은 그닥 어렵진 않았는데요. 농지는 상급 문제 하나에다가 하급 문제 하나인데 이건 말은 상급인데 내용이 워낙 유치해가지고 다들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농업진흥 지역에 내는 안 된다, 외에서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가지고 우리가 내용들을 본다 한다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가 된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국토계획법, 그쵸? 그 다음에 개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요. 좀 쉬웠고요. 그 다음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에 정비, 건축, 주택은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내용을 본다 한다면 우리가 하급 문제에 대한 부분은 1에서 19개 정도 문제. 중급 문제 6개 정도의 문제, 상급 문제
14개 정도 돼가지고 26문제 정도는 우리가 맞출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분석해본 결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인해 봤더니 제가 여러분이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를 21개 체크해 봤거든요. 체크를 해보고 쫙 찍어 봤더니 1번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없는 번호 골라 1번을 쫙 찍었으면 6개를 더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점은 더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없는 번호 골라 찍기 신공이라고. 근데 분명히 공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수가 어렵거든, 득점이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줬으면 많이 좀 결과 좋았을 것이고, 또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렸으면 또 안 좋은 결과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평년 대비해 봤을 때 상급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개 정도 많은 거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뭐 국토계획법, 개발법은 전반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예상했다시피 정비랑 건축주택이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용들 보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이에요.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는요.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 지역의 복합용도를 정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복합용도 지구라는 건 뭐가 되죠? 유통상업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 하고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거 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정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상업지역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굳이 완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 복합용도지구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을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정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굳이 말하면 방제지구고요. 방제지구도 연안 침식 등의 원인들이 있을 땐 지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틀린 질문이 되겠죠. 세 번째,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설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네 번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용도지역 내용과 포인트, 다르다. 그럼 매립의 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따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매번 그림책에서 17페이지 왼쪽 밑에서 설명드린 거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고 나와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41번 답은 다들 아시다시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거 봅시다. 42번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오죠. 이것도 뭐 항상 설명드리던 것들이어가지고 그렇게 뭐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한다. 그러면 심의 거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올해 4월 달에 평가사 문제기도 했고 사방사업이나 산림사업이라는 경우를 한다면 이미 그 법에서 심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같다. 라고 한다면 이 토지 분할은 도시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됐으니까 도시계획사업 부지가 된 거죠. 굳이 개발행 허가는 필요 없겠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뭐라고요? 국장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허가를 제한코자 했을 때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장이 제한할 수도 있는데 국장이면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가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부분으로서 지정된 지역이 있는데 허가 제한을 가한다면 연장 가능하죠. 3년에 연장 2년이니까 최장 5년이라고 봐야 되겠지 10년까지 가능하다 볼 수는 없죠. 기본 3년에 연장 2년이라 최장 5년이겠죠. 그 다음 토지 분할을 위한다고 했는데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안 받거든요.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답은 3번. 다 학급 문제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성장관리 계획이죠. 제가 그림책에서 37페이지 매번 얘기했던 건데 옳은 거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장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가 예상되어진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성장관리 계획은 어딥니까? 내용에서 녹관농자죠.
녹관농자가 앞으로 시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공업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용 됐고요. 두 번째,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에서는 건폐율에 대한 부분을 얼마? 30% 이하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으니까 옳은 것은 2번이 되고요. 매번 강조하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뭐라 했습니까? 125% 이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보전관리가 아니라 계획관리적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라고 나와 있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번 제가 목차 얘기할 때마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거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허가받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을 일반 열람시키는 건 7일간이 아니고요. 14일간을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본다 한다면 정답은 뭐다? 2번이다. 라고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44번. 요건 뭐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렇죠. 제가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이거 내가 설명을 드렸었죠. 항상 이거 나오면 공공시설 기속 문제가 나올 때는 행정청이 개발행위자인가 행정청이 개발행위자가 아닌가 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항상 우리가 내용들을 공공시설 새로 만들어졌을 때 종전 거와 새로운 거 작가 누구에 계속되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봅니다. 그러면 내용 본다 한다면 첫 번째부터 볼까요? 봅니다. 허가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다. 그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기속된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4번 답은 옳은 거를 고르는 문제고요. 지금 새로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거? 그럼 새로운 건 뭐가 된다? 관리청 무상기속이라서. 새로운 거는 개발행위자가 행위든 비행이든 다 뭐다? 관리청 무상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옳은 거 1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다 한다면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폐지되는 거 새로 설치한 공공설치 비용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자의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뭐다? 이거는 비행정청일 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행정청 물어본 거니까 X죠. 세 번째, 공공시설관리청이 불분명, 요거 나온다고 많이 얘기했던 거죠.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누구를? 환경부 장관, 환장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네 번째, 관리청 기속되거나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 받음으로써 각각 기속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비행정청일 때예요. 그렇죠? 비행정청일 때가 준공검사 받음으로써고 지금 행정청인 경우라고 한다면 공공시설 기속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 날 그날 각각 기속인 거죠. 행정청에는 통지한 날이고요. 이건 비행정청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행정청인 경우라는 말을 받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내용에서 허가받은 자는 국장허가를 받아. 맞아. 그 기속된 공공시설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획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죠. 무슨 허가를 받아서 가능합니까? 행정청인 자는 새로운 걸 설치한 걸 얼마 했든 간에 종전걸 다 무상으로 받아요. 그럼 수익금이 남겠죠. 그럼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뭐다? 도시계획사업 외의 목적 쓸 수 없다고 나옵니다. 허가받아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하급이라 보긴 뭐하지만 중급 정도는 되어지는 문제고요. 항상 우리가 뭐 봤던 문제로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4월 달에 평가사도 나왔던 문제기도 하고요. 그렇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도 쉽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광역계획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광역계획권.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광역계획권, 광역시설 이런 게 나오면 광역계획권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광역도시 계획을 물어보는 거냐라는 걸 봐야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같은 도가 아니고 둘 이상의 도에 있대요. 다른 도 아닙니까? 경기도, 뭐 충북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라고 한다면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아니죠. 여러 개의 시도에 걸려 있는 거니까 국장이 광역계획권 정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가서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국장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해야 한다. 하나의 도이면 그냥 도지사가 하는 거죠. 광역계획권 지정은. 그렇죠? 틀렸고요. 세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맞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의견을 들은 의견 청취. 그거 기억나요? 의심지변통이라고. 의견 청취해서 심의 거쳐 지정 변경을 하죠. 근데 도지사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에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죠. 요번에 이런 질문을 많이 속였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네 번째,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그러면 관계 시도시군 의견 들은 후 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죠. 그렇죠? 심의 거쳐야 한다. 그리고 내용에서 정답은 뭐다? 45번에 5번이 되어져요. 제가 수업할 때 매번 얘기했었죠.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제가 그림책 10페이지에서 왼쪽 중간에 항상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46번. 요거는 좀 상급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동영 낼 때 도시계획위원회 한번 내볼까 하다가 안 냈더니 역시 또 뒷북을 칩니다. 그렇죠? 가끔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제가 이거 대신 요번에 시범도시를 질러봤는데 시범도시는 안 나왔네요. 나와서 좀 좋았을 텐데. 그렇죠? 좀 아쉽네요.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시도시군구 다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죠. 시군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둡니다. 그 다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뭐하죠? 중앙도시계획 심의로 본다고 나와 있는데 모든 심의는 아니고요. 정해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해진 것만. 법제 110조 2항인데요.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뭐하죠? 간주해 주는 거지 모든 걸 간주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도시계획설에 대한 도시계획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장관이니까 중앙도시계획 심의로서 3번 정답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열람도 되고요. 사본 제공도 돼요. 뒷부분이 안 된다고 나오면 안 되죠. 됐고요. 5번 시장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군수인데 이게 왜 중앙이에요? 당연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겠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 법에서 각종 내용을 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협의심을 거치게 되는데 그 심의에 대해서는 권한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시면 되는 것이라서 사실 상급이긴 하지만 읽다가 문맥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그쵸? 좀 약간 사이드 문제긴 하지만 7번 요건 좀 약간 상급 문제입니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상급 문제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허가를 받아 하율수에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옵니다. 제가 요거 말할 때 항상 그림책에서 이런 설명 드렸었어요. 이렇게 내용에서 서울시가 있을 때 그렇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와 그렇죠?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사항으로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행령 별표 24, 25에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 20페이지 오른쪽에 있던 그림책에서 봤던 거,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농림어업용 건축물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허가받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해진 것만 허가받아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정해진 것만 허가받아 가능한 거니까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은요. 1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건물의 관리용 건축물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시가조정구역 안에서는 굉장히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큰 거를 짓기는 곤란하거든요. 정해진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답이라서 좀 아주 예전에 10몇 년 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긴 해요, 이게. 근데 다시 한번 나올 줄 몰랐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상급 문제로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봐요. 1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번호 골라 찍었으면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맞출 만한 문제 챙겨보고 나면 1번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해보니까 집에서. 그렇죠? 그렇게 좀 활용을 좀 해봐야 돼요. 나머지는 뭐 허가받아 가능한 것이고요. 그죠? 다음 문제 봅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뭐다?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에서 틀린 거라고 나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문제가 나와 있는 문제. 이것도 뭐 학급 문제 중에 하나네요. 다 아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라고 한다면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50%. 그렇죠? 얘기. 두 번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뭐하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허가 건수, 전전년도 건수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됐다라고 한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뭐다? 지정하여야 하겠죠. 그렇죠? 맞는 질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줘야 되고 관리계획에 반영한다고 맨날 그림책에 39페이지 오른쪽 밑에 얘기했던 거.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줘야 하기 때문에 3년은 틀렸죠. 답은 4번이 되어지고요. 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별도의 돈주머니 특별회계를 설치해줘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4번 문제가 4번 답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냐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서 물어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물어보는지 1번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네요. 2, 3, 4, 5는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뭐 충분히 맞출 수 있겠는 학급 문제가 되어지겠죠. 49번. 요건 좀 어려웠어요. 요거 좀 상급 문제여서 너무 깊게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상급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도시 지역에서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요거 그림책 30페이지 볼 때 얘기했던 건데 뭐라 했냐면 제가 모든 거를 다 계획해서 하기는 어려워요 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효율적 설치를 위해서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세부적인 시행 규칙까지 얘기하면 어려워져요. 근데 이건 시행 규칙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급 문제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면 이제 조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규칙 6조에 나와 있는 부분에 이게 10호, 11호, 8호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6번이, 니은번이 뭐죠? 8호에 대한 부분이고요. 10호에 대한 부분이겠네, 이게. 그렇죠? 이게 11호에 대한 부분인 거고 대학에 대한 부분이 8호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뭐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읍번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오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아는 문제가 아니라 오해도 아니라 틀렸겠죠. 광장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광장 중에서도 건축물 부설 광장은 계획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건축물 부설 광장을 제외한다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광장은 계획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은 문제긴 한데 니은 디귿 리을의 4번을 답으로 해야 맞는 겁니다. 이건 상급 문제라 맞추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없는 번호 골라 찍어도 4번이었어서 약간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맞추기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50번입니다.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한 부분의 법제 131조에 대한 부분은 빵꾸에 들어갈 내용을 130조에 대한 부분은 빵꾸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맨날 얘기했던 거 국시도시군수나 도시계획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객호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타인 토지 출입하거나 장애물 임시 통로 뭐하죠? 일시사용 등등의 변경 제거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1번 생략을 하고 이하선에 나와 있는 2번을 보시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말이 나와요, 여기.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대한 내용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설치 계획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공권을 인정하겠구나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겠네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제가 얘기했죠.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한 공권은 사업의 시행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 국토계획법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어서 정답은 5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요건 좀 문제가 특이해요. 그쵸? 뭘 물어본 거냐면 지금 도시 기본 계획을 물어본 건 맞는데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뭐하죠? 도시공 기본계획 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라고 한다면 일단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수립이 되어지고 나면 그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럼 승인 신청하게 되면 협의심의 거쳐 승인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승인을 받는다면. 그렇죠. 물론 큰 도시는 승인 안 받겠지만 작은 도시, 시장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승인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획 안에 첨부해줘야 하는 건 눈을 씻고 봐도 할 만한 건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요거를 첨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으려고 할 때 승인 신청 서류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립할 때 했던 걸 첨부해 줘야 되는 거니까 기초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결과를 첨부하면 된다. 답은 1번으로 보겠고요. 뭐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굳이 내용에서 뭐하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52번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별, 이것도 뭐 학급 문제죠. 용도지역별로 봤을 때 용적률이죠. 그렇죠? 용적률의 최대 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바르게 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뭐 거저죠. 이런 문제는요.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주거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본다 한다면 주거지역은 최대를 물어본 거니까 용적률 얼마가 될까요? 준주거의 5배까지 가능하겠고요. 계획관리는 얼마까지? 100까지 가능하겠죠. 농림지역은 80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난 최저한도를 좀 물어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대한도를 물어봤네요. 그렇죠? 최저한도를 물어보지 않을까 했는데 하여튼 핀트가 안 맞아요. 출제위원들 봐요. 일단 500에 뭐다? 100에 80이 되어지니까 52번 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500에 100에 80 이렇게 정답은 3번이 되어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본다 한다면요. 내용에서 53번 봅시다. 이제 개발법으로 갑니다. 도시개발법에 대한 부분은 뭐 일반적인 문제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뭐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개발법은. 그럼 일단 지방공사가 뭐라고 나오죠? 단독으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지방공사가 우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다. 지방공사란 말을 봤냐가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옳은 거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봅니다. 지방공사하면 공공이죠. 공공이기 때문에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보증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 공공이니까. 공공의 시행자죠. 두 번째,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 맨날 하던 얘기. 정답은 2번. 그렇죠? 원형지는 3분의 1 못 넘어요. 뭐하죠? 토지상환 채권은 2분의 1 못 넘어요.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은 뭐가 되어진다? 내용에서 이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용에서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은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에 포함되죠. 5번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다. 있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어져서 얼마든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54번 환지 처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항상 드리던 문제라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틀린 거 봅니다. 뭔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공람기관의 시행자에게 의견 제출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부는 금전청산. 당연하죠. 그 다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라는 것을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저번에 마지막 도용 때도 얘기했죠. 60일 이내에 뭐하죠? 환지 처분하여야 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60일, 90일이란 단어는 우리 배우는 범주 내에 별로 없죠. 거의. 그렇죠? 네 번째, 시행자가 환지 처분하려는 경우일 때
환지계획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공보의 일을 뭐하죠? 공고해야 하겠죠.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데. 알겠습니다. 권리 발생이니까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집니다. 55번. 이것도 맨날 나오는 빈출 부분. 항상 나온다고 하는 거.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 해당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물어봐 주죠. 맞습니다. 그럼 일단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 항상 나오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 요청이라고 나와 있는지 제안이라고 나와 있는지 이런 단어를 좀 구분해 봐야 된다. 그러면 요청이라고 나왔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무슨 장관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안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제안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그렇죠. 그러면 토지주택공사하면 공공기관 맞죠? 그러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렇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하죠? 정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 걸쳐 있을 때 협의가 확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개발구역 지정 사유는 언제든지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뭐하죠? 놓치지 않도록 꼭 맞춰줘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답은 보다 3번이 되겠죠. 56번.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합에 대한 설명. 이것도 뭐 항상 나오던 거라 어렵지 않습니다. 조합에 대한 부분으로서 내용 본다면 조합은 주된 사무소 호재지에 뭐하면 등기하면 성립하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항상 얘기하던 어디 가나 경미 사이즈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러면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하면 되니까 틀린 거 정답은 2번이 되어진다고 설명을 드리겠죠. 세 번째, 조합 설립의 인가라는 걸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와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라. and. 대의 관철을 위해서 and. 그렇죠.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와 종수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동시에 만족해서 와 기억나세요? 와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와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정비법이 아니니까 토지 소유자로 하고요. 5번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뭐하죠?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호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 되어지겠고요. 57번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거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법 11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쉬운 질문이죠. 우리가 부동산원이라는 거를 시행자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 답은 2번이고요. 수자원공사, 관광오화 다 뭐가 됩니까? 토지주택공사처럼 공공기관이에요. 어디요?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처럼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 4번은 맞다고 봐야 되겠고 지방공사는 원래 시행자가 되고 하지만 부동산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시행자로 본다고 말한 적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거 가격 평가하는 기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다? 2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8번으로 가볼까요? 이게 좀 어려워요. 개발법에서 한 문제, 상급 문제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평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개발 계획 중에서 경미하다면 동의를 안 받는 게 있거든요. 개발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미한 변경으로 시행령 7조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경명을 따지는 건데 그 중에서 내용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토지 면적이 종전 환지 방식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거, 편입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 그 다음에 토지의 편입 제외로 인하여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종전보다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가 되어져서 이거는 상권 문제로 개발법에서 맞출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13, 10이 되어져 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어지는데 이런 거는 맞힐 수 없어요. 그런가 보다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공부해서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59번 문제 정비법 들어갑니다.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업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에 대한 부분에 사업시행 계획에 포함을 시킬 때 주거환 개선 사업의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물어봤네요. 공급 인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에서 뭐하죠? 인수자에게 인수해주게 되면 이런 이제 장기 공공 임대 같은 걸 보통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별도의 공급 인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인 건데요. 우리가 법제 55조에 나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법제 55조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시행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군구, LH 등에 공급해줘야 합니다. 인수자라고 하죠. 그렇게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주택은 공개 추천 방법으로 뭐하죠? 선정해줘야 되고요. 선정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시군구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자가 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주택의 부속토지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익을 위한 거니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5번 지문에 가서 내용에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인수자 지정, 그렇죠? 인수자 지정을 뭐하죠? 요청해야 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국장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 토지주택공사가 당연히 인수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와 관련된 부분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완전 같진 않지만 그래서 정답은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땐 국장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해서 5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60번. 이 문제는 그래도 맞출 만한 문제였습니다. 조합의 임원에 대한 문제가 확 나온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었어요. 좀 맞추기 쉬운 부분인 거죠. 60번 문제. 그럼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임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소유자가 100명을 넘는다라고 매번 얘기했죠. 100명을 넘으면 이사는 5명 이상. 그렇죠. 얘기했었고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 내 정관 정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이라고 한다면 뭐다?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설명드린 거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은 3번이고요. 또 조합의 임원에 대한 부분의 내용에서 같은 목적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이라는 것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설명 안 드렸었는데요. 시장 군수 등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라고 하던가 아니면 내용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등이 있을 때 변호사 같은 정비사업 전문 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조합을 잘 모르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임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이 지연될 때. 그러면 이제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한 경우일 때 전문조합 관리인은 업무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는 거죠. 만약에 전문조합 관리인이 무슨 이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이사는 당연 퇴임인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에서 조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새로 들어온 지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답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죠. 61번. 요 지문은 저는 매번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권 문제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항상 그림책 70페이지 왼쪽 밑에서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라고 매번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라 항상 우리가 90일, 60일이라고 도용 때도 풀어봤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토등소가 있는 경우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된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 90일 이내에 그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줘야 한다. 이 부분은 아마 쉽게 맞췄을 겁니다. 기획은 90일, 니은은 60일 되어져서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제 수업 들은 분들은 항상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62번. 요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참 이런 문제 참 거시기 합니다. 그렇죠? 일단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는 사항으로 바른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 나와 있는 부분이 해당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시행령 이제 우리가 29조의 내용이에요. 시행령 29조에 대한 내용인데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건 요거죠.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 분담 기준 등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등기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참 굉장히 그 조합 직원이나 돼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를 냈네요. 뭐 어떡합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런 게 있다. 상권 문제로서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63번.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 규정에 대해 포함하는 사항이 아닌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행자가 누구냐에 의해 가지고 조금 절차가 달라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군수 등 이런 자가 시행자가 된다라고 한다는 경우와 그러면 이제 보통 주민대표를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에서 조합이 시행한다면 조합 설립 추진위를 만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문 디벨로퍼인 신탁업자한테 신탁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만든다고 했어요, 제가. 그럼 여기는 토지주택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토지주택공사 관련된 시행규정에다가 이게 왜 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신탁업자가 모아져 하는 경우일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행규정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볼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확인해 보시면 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좀 상권 문제긴 한데 우리가 제가 시행자가 누구냐에 좀 달라진다고 설명드리면서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건 어렵지 않게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들은 법의 53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53조 10호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외워서 풀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아 LH니까 이건 안 맞겠구나. 신탁할 때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64번. 이것도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 문제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설 중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어를 모두 골라라. 이거는 모두 고르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다 맞는 질문이라 정답은 5번이 되어지겠죠. 요번에 33회 문제도 모두 고르는 문제에서 모두 고르는 게 한 2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옛날처럼 모두 다 고르면 안 되고 제가 매번 설명했죠. 다 모두 고르면 안 된다고. 상황 봐서 골라야지.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이게 법제 92조 2항에 대한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건 기본적으로 다 고르는 게 답이 되어져서 5번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65번. 주택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상급은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으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모두 고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올 겁니다. 나오기는요. 상급은 아닌데 중급도 아니고 하급인데 실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봐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땡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하는 거 땡큐. 그죠? 그런데 오해 말 거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 요거만 보고 하나의 공간으로 하는 거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많을 텐데 뭐냐면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이에요. 와 이거 정말 너무 치사하죠.
욕실 부엌을 제외한이 아니라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할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처음 볼 때 속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층에 설치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맞은 거니까 기역, 니은 뭐다 리을이 되어져서 정답은 4번이에요. 뭐 타사에서 정답 올라온 거 보니까 5번으로 잘못 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답을요, 초이스를요. 우리 메가랜드는 한 개도 안 틀렸잖아요. 그렇죠? 실내의 메가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6번 봅니다. 주택상환사채. 이거 역대급으로 3년 연속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요번에도 동영 때 설명드리면서 혹시 모른다. 2년 연속 나왔지만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주택상환사채 보셔라. 요번에 봐봐요. 토지상환채권하고 주택상환사채 두 문제 나왔잖아요. 항상 채권은 2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에서 2개씩은. 그래서 우리 점수 봐시니까 맞춰줘야 하겠죠. 근데 또 옳은 거네 또. 그죠? 봐요. 옳은 거. 자본금, 등록사업자일 때 자본금과 관련된 부분은 얼마였어요? 우리 5억 원 이상이었잖아요. 그 다음 발행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뭐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부분에 발행 계획에는 발행 조건이라는 게 당연히 포함되겠죠. 상식적으로. 답은 2번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본다 한다면 3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는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토지상환채권 지정권자 승인, 뭐 도시개발채권 행장 승인이다. 주택상환사채는 국장 승인이다. 항상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 발행도 가능하다고 제가 마지막 동영 때 3회차인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김영증권이죠. 이 시행자 발행하는 등록사업자 발행하는 것일 때는요, 아무래도 부도 위험이 있어서 항상 뭐라 한다 우리가 김영증권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양도할 때 채권원부에 기재해 준다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항상 연결된 내용들이 되어지겠습니다. 답은 2번. 67번입니다. 이것도 상급인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가 그림책에도 109페이지에 왼쪽 밑에 적어 놓으면서 나올 겁니다. 기본만 이해해 봅시다 이랬는데 세상에 기본은 뭐하죠? 답으로 초이스 안 했네요. 1, 2번이 법조문의 기본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서운합니다. 법 78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제가 재개발 임대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물어볼 수 나오긴 나왔네요. 어쨌건 40년인 건 알아요. 답이 아니야 근데 옳은 거라. 이런 썩을.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계약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할 때라고 한다면 얼마를 했어요? 75%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75%. 3분의 2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본다면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본다면 답은 3번이 답이거든요. 3번이 답인데 3번이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세부 내용이에요.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의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걸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가혹한 문제입니다. 어쨌건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도에게가 아니라 토주공에게 매입을 신청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분기별 임대료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3, 4, 5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뭐다? 법제 78조의 2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법 78조의 2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1, 2번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골라낼 수 있는데 아마 숫자 나온 건 3번이니까 3번 썼으면 여러분이 잘 고른 거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간의 초이스가 뭐하죠? 1년을 좌우하죠.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상급 문제로서 어려웠던 문제가 되는데 우리 1, 2번만 주로 얘기했는데 3, 4, 5번이 나오는 바람에 조금 삔또가 안 맞게 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어려워요. 난 벌칙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오지 싶었어요. 근데 주택법이 나올 줄은 몰랐네. 그쵸? 징역 벌금의 부과대상. 그쵸? 이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좀 치사하긴 했어요. 주로 우리가 뭐 방해한다, 무슨 뭐 내용에서 뭐 기피한다, 뭐 이런 게 나오면 보통 과태료 규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문을 잘 제가 조문을 검토해 봤더니 이게 내용에서 답이 1번이더라고요. 그렇죠? 상권 문제인데 지자체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 경우 검사를 방해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뭐하죠? 벌금이 되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죠? 이건 낸 놈이 나쁜 놈이다. 18, 19 이렇게 지나갑시다. 그렇죠?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두 번째 본다면 공동주택의 품질 뭐하죠? 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거라고 나오는데 이건 2천만 원 이하의 뭐다? 과태료에 처하는 사유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뭐다?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뭐다? 발기를 겸직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뭐다? 이건 1천 이하의 과태료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가 되죠? 거주 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한 경우 조사를 기피했다라고 한다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용검사자로부터 검사권자로부터 보수 보강 등의 조치 명령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부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2, 3, 4번도 과태료인 것이고 1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다? 우리가 1년 1천의 징역 벌금의 형벌에 처하는 사유라고 내용들을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용 보시면 답은 몇 번? 1번으로 보시면 되고 상권 문제를 맞추기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문제인데 기획범밖에 모르겠죠. 그렇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라고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라고 한다면 분양가라는 것에 뭐다? 상한제 적용받지는 않는다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기획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토지 임대부. 이거는 문장만 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잖아요. 그럼 토지를 임대하는데 여기서 분양 가격을 정할 때 택지비를 왜 더합니까? 토지는 임대하는 거고 주택만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럼 택지비는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럼 니은번이 일단 눈치를 챘으면 니은번이 들어가는 게 틀리죠. 이렇게. 틀리죠? 남은 건 1번 아니면 3번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디귿번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접비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우리 뭐하죠? 57조 5항에 보면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렇죠?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를 포함한다고 나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간접비 포함해야죠. 그래서 X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가 1번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것도 이제 없는 번호 골라 찍었으면 맞출 수 있었던 부분인 거죠. 오늘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쫙 푼 거, 알만한 거 21문제쯤 풀었으면은요, 나머지 골라서 1번 쫙 찍었으면 6개를 건졌어요. 그럼 27문제 맞은 거죠. 그러면 67.5점인 거예요. 그렇죠? 충분하죠. 합격하는데. 요번에 들어보니까 그 나이스 브라보 형님인 우리 중개사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중개사법이 많이 쉬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점수를 많이 커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법에서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합격은 가능하니까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거 70번 봅니다. 요거는 이제 맞출만한 문제죠.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를 학급 문제입니다. 맞출만한 문제. 리모델링. 그렇죠? 맞출만한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 있던 거로 보여집니다. 옳은 거라고 나와요.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봅니다. 첫 번째,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우리가 대수선 얘기할 때 매번 뭐라 했어요, 제가? 대수선 내지는 증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라고 나와요. 동별로 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지만 동별로도 할 수 있죠. 이건 또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에다가 각동에 대한 부분은 과반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과반수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그렇죠? 전체는 3분의 2, 각동은 과반수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네 번째, 리모델링 허가는 시군구장이 하죠. 5번,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진 않는다? 그럼 어떡하라고? 계속 다시 동의받으라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동의는 승계되죠. 어디 가나 일반적으로. 아주 쉬운 학급 문제.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정답은 2번이고요. 71번. 요거는 평소에 물어보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아닌 거 내용에서 어떤 거에 대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장의 권한이 아닌 거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도 상급 문제로 평소에 거의 보던 질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내구조인지 궁금하긴 한데요. 이것도 상급 문제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한마디로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에 대한 그에서는 우리 시행령 90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는 권한이 위임되지 않아요. 국장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뭐가 되어지죠? 나머지의 등록 말소라든가 무슨 완료에 대한 사용 검사라든가 임사용 승인, 영업의 정지 같은 건 시도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공부할 때 다 챙겨서 보려고 한다면 4개월 끝내도 못 끝나요, 수업이. 그렇죠? 근데 몇 번이에요? 1번 답이죠? 내가 말했죠. 없는 번호 골라서 맞췄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72번입니다. 요것도 어려웠어요. 우리가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대상 건물만 외웠잖아요. 초고층이라든가, 그렇죠? 10만 이상으로서 16층 이상 이랬었는데 정작 그건 안 물어보고, 그렇죠?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적용된 설계 기준 하중의 적정성, 하중 저항 시스템의 해석 설계, 진해력 같은 산정 결과 적정성, 굴착 공사에 따른 지하수 변화, 집안의 안정성 이런 거 들어가는데 해당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를 위해서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니고 국장이 필요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이런 거를 답으로 이것도 센스가 있으면 맞추긴 하는데 일반적인 1년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 이런 거 센스 있게 맞추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국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일 때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이거는 맞추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73번 이것도 완전 상급이에요. 그렇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시행령의 41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문제인데 이런 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통로 너비에 대한 부분에서 대지안의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독주택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0.9. 그 다음에 나번에 대한 부분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등으로서라고 한다면 얼마? 3m 이상을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 또 그 밖의 용도로 쓰이는 거면 유효업이 얼마다? 1.5m 이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0.9, 500, 그 다음에 3, 1.5가 되어지는 부분이라서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상급으로 맞추기는 정말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도 마시고 이런 거는 낸 사람이 잘못 낸 거 나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답은 2번이 되어지고요. 이 문제도 우리 속상하게 하죠. 제가 맨날 강조하던 일종 근린생활시설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하급 문제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중급 문제로 분리했는데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여러분 항상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일종 근린생활시설 문제가 분명히 나올 때가 됐다. 근데 이거는 면적을 잘 봐야 된다. 면적을 잘못 보면 틀린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극장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전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연 같은 거. 공연장 같은 게 이제 500 미만이면 2종이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1000이라면서요. 그럼 1000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문화 및 집회로 본다고 봐야 되겠지. 내용에서 이거를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근린생활설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뭐 극장 같은 공연장 같은 거 뭐 하죠?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2종이란 말이죠. 그럼 500 이상 됐으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문화집회시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점과 관련된 부분도 1000 미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일종이 되어주는 부분인 건데 이게 이제 1000이 되어져 버리니 따지고 보면은 1000 이상이라 일종의 판매시설이 되고 있어요. 일종의.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탁구장 답하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탁구장은요 500 미만일 때 일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00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일종의 운동시설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파출소 같은 것도 이게 1000 미만이거든요. 근데 1000이게 되면 이건 공공 업무시설 같은 거. 봐야 될 거예요. 공공 업무시설 같은 거. 그리고 답은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요게 정답이 되어질 거예요. 산후조리원 같은 건 면적이 얼마든 관계없거든요. 그렇죠? 면적 얼마 관계없이 다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 봤을 때 이렇게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서 정답은 5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 사실. 면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 잡아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 얘기. 그 다음에 뭐 건축법에서 이제 다 했습니다. 75번 문제. 결합 건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많이 예상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맞췄을 것 같아요. 결합 건축할 수 있는 지역,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죠. 맨날 무슨 뭐 우리 상업지역이다. 그렇죠? 역세권 개발구역이다. 건축협정구역이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다. 누가 봐도 이거는 요거 특별건축구역이죠. 그렇죠? 특별건축구역. 그래서 우리가 내용 본다면 4번을 정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학급 문제로 누구나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76번. 요거는 조금 알듯 말듯한 부분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으로 정해졌을 때 국가가 건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적용 제외 규정인데 이건 제가 평소에 보통 잘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통합적용 내용만 열심히 얘기했었는데 이걸 냈네요. 그래서 약간 좀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답만 얘기해주면 대지에 적용하고 대지 안의 공지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 니은 디귿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역 리을 이래서 3번 답을 할 수 있는 거라 이것도 좀 맞추긴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답은 3번. 17번. 면적 등의 산정 방법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옵니다. 면적 등 산정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학급 문제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면적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 지하 주차장 경사로 면적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산입하지 않잖아요. 정답은 2번. 이건 동영 때 3회 때인가도 봤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서 뭐 3번은 처음 보지만 내력벽 중심선 기준으로 면적 산정하는 부분이고요.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 산입하지 않겠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면 4m마다 하나층으로 보고 하겠죠. 주차타워 있으면 4m마다 한 개쯤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3번은 처음 보는 거지만 답이 쉬워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78번입니다. 이건 뭐 동영 때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기출된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요거는 그래서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모두 고른 거 심지어는 협의한 걸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냈던 동영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똑같이 나와가지고 국산 농화를 간주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전산지에 대한 부분의 간주와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보전산지는 도시지역 일대만 간주한다. 도시지역의 외지역일 때 간주할 수 없다라고 기출된 적이 있고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봅시다 라고 동영 3회인가 4회차 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 오르니까 내용에서 뭐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지법입니다. 농지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다음은 예외적 소유할 수도 있다.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번이나 2번, 3번, 5번 같은 건 예외적 농지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제가 맨날 그림책 112페이지 왼쪽 위에 얘기했던 거. 그렇죠? 그러면 일단 내용에서 맞지만 틀린 게 뭐냐 본다면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일 때 예외로 농지 소유할 수 있는 건 제가 개정돼서 이제는 농업진흥지역의 외의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번 뜰 줄 알았어요. 학급 문제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한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그러면 농지를 뭐하죠?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흥지역 내기 때문에 주말체험 영농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하도 이제 탈법이 많아서 개정된 거죠. 이거는 뭐 학급으로 쉽게 맞출 수 있는 거라 정답이 4번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처음 보는 거죠. 농지 대장과 관련된 부분. 야, 우리가 건축물 대장도 모르는 판에 농지 대장 알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좀 깊은 문제 같긴 한데 시행령 70조, 56조, 뭐 법 49조 이런 것들 물어본 지문이에요. 근데 이 답은 너무 쉬워요. 답은. 왜냐하면 1번을 읽어보면요 말이 안 돼요. 농지 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 안 되죠. 작성해야죠. 정답은 1번.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 시행령 무슨 뭐 56조, 3번에 대한 56조고, 그렇죠? 그다음 4번 지문 같은 게 법의 49조의 2에 나오는 항이고요. 그렇죠? 5번 같은 건 시행령 58조고요. 나와 있는 부분이 근데 몰라도 1번 답이 워낙 어눌해가지고요. 답은 1번으로 아마 골랐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없는 번호 골라 찍었으면 뭐 1번 답했을 것이고요. 이래서 우리가 총 40문제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상급 레벨의 14문제, 그 다음에 중급 레벨의 7개 정도, 하급 레벨의 19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중급하고 하급만 제대로 맞췄어도 26개는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방법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다. 중급, 하급을 정확히 해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고생하셨고요. 합격이라는 이제 단물을 드실 시기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즐기시고요. 남은 시간 발표할 때까지 편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의 제기할 문제 있나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요. 좀 어렵게 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좀 목표를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1년 동안 고니공법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돈 많이 버는 중개가 되세요. 이상 고니공법 이상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